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이곳 판교까지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인큐베이터인 이곳 판교 창업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지금 우리 삶은 디지털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또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화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또 의료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 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OECD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성, 플랫폼, 국민 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우리가 구축해 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좀 큰 기업은 이런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합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평과 어려움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국정 운영과 제도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디지털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은 행정, 게임, 의료 등에 결합되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 정보가 융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등장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K 콘텐츠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K 콘텐츠의 수출액은 132억 4천만 달러로 2차 전지, 전기차보다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2조 원으로 영화, 음악보다 크며 출판, 방송과 비슷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게이머의 권익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공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게이머가 우선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도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보내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확대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과 처방 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디지털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님께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고진입니다. 오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의 디지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 속에 물과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통한 자유 후생 증대와 국민 권익 증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게임, 의료 3대 대표 분야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창출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게임을 즐기면서도 사기나 피해를 당할까 봐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또 갑자기 아플 때는 바로 병원에 가기 어려우면 진료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겠습니다. 정부 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서 2026년까지 1,500종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신청할 때 제출하던 구비 서류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올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421종의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구비 서류 제로화 달성 시에는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년 만의 인감증명 제도 혁신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는 완전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요구해왔거나 인감증명의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이 인감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 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귀중한 345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 이용자의 권리는 두텁게, 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담 모니터링 단을 설치하여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도 근절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동의 의결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K게임의 글로벌 위상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먹튀게임 방지를 위해서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임을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 분류 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료 분야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2월에 보완하였고요.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다니던 병원이나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발전시키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진료정보 상호 교류 병원을 9,400개로 늘려서 종이나 영상 CD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의 진료 정보를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건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곳으로 전송하여 의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가 막힘없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법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의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첫째,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둘째,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 셋째,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 이렇게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관계부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발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면 하시는 일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본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공서 발급 서류가 상당수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편리해졌는데요. 아직도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에서 로컬 기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부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이제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자영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 저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 나는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코로나랑 같이 창업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한참 이제 확산이 되고 어려워지는 시기에 주변에 문을 닫는 폐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하나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알아보던 중에 점포를 이렇게 철수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지원해 보려고 서류를 알아보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뭐 건축물 대장,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서 등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홈택스에 들어가서 서류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더라도 방법조차 어려워서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2, 3일 도전해 보다가 그냥 제 자비로 이제 폐업을 점포를 철거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좀 빠르게 대응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서류 절차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 저도 이런 게 좀 간편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면 좀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그것이 대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스템도 좀 간편화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4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변에 문 닫으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 오른쪽 네 번째 손 드신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디어그린 운영 중인 윤희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건축 분야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IT 회사인데요. 아직 짧은 업력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정부에서 각종 정책 자금이나 운영 경영 지원 자금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뿐만 아니고 창업 선후배분들과 그리고 창업가 선후배분들과 그리고 소상공인분들께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성장과 생존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감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들을 필수 제출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을 아직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행정서류의 발급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좀 지원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분야에 계신 분 이야기도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오른편 두 번째 줄 계신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기술을 더 평등하게 유퍼스트의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창업을 했고요. 벌써 꽤 됐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운영들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정부 지원 자금이죠. 정책 자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또 인증, 허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요. 인증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의료기 인증, 벤처 인증, 소셜 인증, 연구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서류들이 구비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무한 반복되면서 가끔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구비 서류라든가 행정 절차 이러한 것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좀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제 이 구비 서류 제로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로의 김유리안나 대표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웰로의 대표 김유리 안나입니다. 앞서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금융 분야에서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카드나 보험, 대출 같은 서비스들은 이미 각각의 은행이나 카드사에 찾아가지 않아도 나의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나의 소득 정보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공공 분야의 어떤 지역별로 혹은 기관별로 정책을 신청할 때는 각각의 기관에서 이 대상자, 이 국민이 이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구비 서류들을 계속 지속해서 발급하고 제출해왔던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정책을 더 좋은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은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그 편하게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국민 개개인이 띄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어떤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서비스와 함께 뒷단에서 정보를 연결하고 국민들은 간편하게 신청만 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비 서류가 점점 제로화되면서 국민들이 정책을 신청하고 좋은 정책이 있어서 간편하게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 단계의 정책들, 구직 상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구직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각각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더 편하게 정책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구비서류 제로와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분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보기획과 조현정 사무관입니다. 저 역시 각종 구비서류 제출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발언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구비서류를 없애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비서류로 인한 고충을 저 또한 느꼈었던 터라 다른 분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비서류 감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서류가 있는 이유는 앞서 잠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서비스라면 민원 공무원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결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그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민원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받으면 서류 없이도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괴롭히는 이 구비서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각 기관의 정보 연결이 부족하여 아직도 1498종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까지 국민이 구비서류 없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업을 지원하고 민생을 챙기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구비서류 제로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주제가 많아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확률 정보 공개나 이용자 피해 구제와 같은 건강한 게임 환경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게임 유저분 중에서 한 말씀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네, 제 건너편에 손들어 주신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게임 정보 채널 주식백과의 김성호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때 한국 게임 산업 규모 3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22조 원이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게임 소비자 권리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확률 조작 사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사상 최고 과징금이 게임업계에서 터졌습니다. 1.8%로 고지됐었던 유료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실제로는 1.0%였습니다. 비유하자면은 10,000원짜리 중국산 김치가 18,000원짜리 국산 김치로 둔갑되어져서 팔리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아이템은 처음 5번까지는 아예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소비자 기만인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택 문제의 고작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비유할 수 있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템이 조작된 기간 동안 팔렸던 매출이 무려 5,600억입니다. 예, 사소한 일이 아니고요. 이 함유량 표기라든가 아니면 원산지 표기만큼이나 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업 기밀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규제라는 미명하에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소비자 피해 문제가 있습니다. 과징금 맞아봤자 그거 국고로 귀속되는 돈이거든요. 정작 피해를 보신 게임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배상받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 게임 전문 변호사도 나온 시절입니다만 뭐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만 너무 어려운 길이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행정적으로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3월부터 드디어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요. 거기에 확률 고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뭐 이제 법적으로 무주공산이던 확률형 아이템의 첫 번째 법적 울타리가 쳐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게이머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그물코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기에는 법의 속도는 너무나 버겁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관심과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개정된 게임 산업법이 게이머의 피부에 좀 더 체감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게임사 먹튀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게임사들도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퇴장 방식이 문제지요. 저희가 전자제품 사소한 거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의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데 게임 이용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최소한의 보장이 없습니다. 오픈 초기에 큰 과금을 유도해 놓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평생 회원권인 것처럼 팔아놓고 불시에 폐업하는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어떤 해외 게임사는 수많은 먹튀 논란이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파산 신청을 해놓고 그 이후에도 새 게임을 런칭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 중국의 문화 공정 대단히 심각하지요. 뭐 태권도, 한복, 김치 다 자기네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국 게임사가 한복 아이템을 팔아놓고 그게 중국 옷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한국 게이머들은 항의했겠죠. 하지만 수정과 사과는커녕 공지글로 너희 같은 나라에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던 그런 중국 게임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소비자들의 돈과 노력과 시간들이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종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작은 게임사, 특히 해외 작은 게임사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내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행사를 통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데요. 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먹튀 게임사들로부터 이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행정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좀 게임계 어두운 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도 게임사들도 그리고 게임 업계들도 나름 개선과 자정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를 그리고 게임사를 너무 나쁜 것으로 악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이 채찍과 당근 그리고 규제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잘 이제 병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머들을 더 이상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한 명의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정보 채널 주식백과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님
오른편에 계신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또 게임 이용자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민의 한 사람이자 또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일이고 또 IT 업계인으로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게임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 모바일 기반으로의 프리투플레이는 단순히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그 안에서 구매하고 또 시간을 함께 투자를 해서 이제 키워야 하는 애정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게임사들이 지금 나온 지 한국 게임 업계가 이제 한 3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숙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게임사들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게이머들이 많이 실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21년도 이제 게임사 트럭시에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확률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이제 조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특정 상황에서는 0%가 나오도록 오류가 있는 결함 상품 내지는 뭐 다양한 환경에서 확률이 변하는 그런 변동 확률 상품들을 많이 마주해 왔는데요.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하고 또 게임사들도 반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온적인 대처와 그 이어질 어떤 그 기만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이 그냥 분노를 삭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접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밖에 불만을 이제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 3월에 그 정보 공개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3월 22일이던데 이제 제 생일이어가지고 좀 뜻깊은 어떤 좀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근데 제도가 생기는 것은 정말 환영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또 업계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준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 게이머들의 어떤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형태 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국내 게이머들도 해외 게임을 동시에 즐기고 있는 만큼 또 엔데믹을 지나면서 AI나 이런 부분들로 많은 언어적인 장벽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고 또 그 창발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다양한 재미있는 게임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국내 게임이 싫다 이런 걸 떠나서 국내 게임이 해외 게임으로도 이랑 계속해서 겨루어 나갔을 때 경쟁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깃들어 있는 목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잘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런 건강한 게임 산업 그리고 게임 문화를 위한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확률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게이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양대학교 게임 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김희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자주 즐겨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아이템 사기 문제입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거나 방송을 통해서 게임을 접하면 심심치 않게 어린 친구들이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듣거나 온라인 상에서 저한테 직접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는 다른 사기 수법에 비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당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신고 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한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정부의 도움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게임 등급 분류 기준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의 등급 분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분류 기준이 많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게임이어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연령 등급이 많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넥슨 게임사에서 개발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은 지금 한국에서는 선정성 이슈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입니다. 근데 같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현재 15세 이용가, 중국에서는 16세 이용가로 이용 유저들의 연령대가 확연히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게임은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고도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분류 등급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몰입에 방해가 된다는 유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개방적이고 성숙해진 만큼 유저의 자율성이 보장되길 바라면서 해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게임 정책 담당자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 게임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게임과 발령 이후에 가족들이 이제 콘솔 게임기를 선물해 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이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갓 오브 워, 레드에리아와 같이 혼자서 이용하는 게임도 즐겨하는 편이지만 오버쿡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임들을 좀 더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가족들끼리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이제 정말 게임이 국민 대표 여가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 산업의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 가치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전 세계 4위 규모이자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수출 대표 산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 콘텐츠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게임 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콘텐츠과에서 근무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불공정성에 대한 민원 전화들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이용자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게임 이용자들은 투명하게 확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정하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개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게이머들의 생각이 모이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구축을 통해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처리 기간 단축 등 수사 성과를 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공공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느껴지는 등급 분류 기준 역시 게임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확률 조작과 같은 게임 산업의 불공정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계기관인 공정위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에서는 10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보니 제가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출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엄마, 어제 엄마가 숙제 잘했다고 10,000원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는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가 없어. 우리 반에는 20만 원을 쓴 친구도 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제 아들의 두 손을 꼭 붙잡고 태준아,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건 아니야. 10,000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 뽑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현질은 안 돼 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건을 처리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제 아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매번 좋지 못한 아이템을 뽑을 때마다 실망하는 얼굴이 떠올라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 분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FTC에서 먼저 도입하고 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에 공정거래법에 적용한 동의의결제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결제가 시행이 되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앞서 대통령님과 또 유튜버 김성애님께서 먹튀게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표준 약관을 개정해서 서비스가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까지는 소비자 환불 업무를 진행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도 해외 게임사인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인데요. 국내에 영업소나 또 주소지가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전화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빈틈없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논의 주제가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인데요. 이 주제 또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나 또 진료 정보 공유와 같은 이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세 아이를 서울에서 키우고 있고요. 지금 영어 강사와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 이나겸입니다. 오늘은 저는 워킹맘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10년 이상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이후에 그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두 돌 이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관의 특성상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쉽게 감기가 걸리고 뭐 질병에 걸리는 등의 그 병원을 이용해야 할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한데요. 그러면 중요하게 잡혀있던 미팅을 취소하거나 혹은 수업을 빼기 위해서 각각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사실 아이가 잦게 아플 경우에는 이마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연차를 내거나 월차를 써서 아이 병원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퇴근하고 7, 8시가 넘어서 사실 문을 여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가 저희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부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면 아이가 편하게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가 있었고요. 소아과 대기가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요.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서 아이가 진료를 보면 굳이 아픈 아이가 소아과를 가서 1~2시간 대기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비대면 진료를 받기에 저희가 기존에 계속 이용해왔던 소아과를 연계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은데요. 아직은 주변에 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기관과 약국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모들이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편하게 일하고 아이 아플 때도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아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이 비대면 진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맞벌이 부부라면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이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시범 사업을 시행하셔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제도 공백을 해소해 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안정적이고 부작용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의 속도가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제도적 공백기를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닥뜨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헬스라는 산업의 육성 필요는 차치해 두고라도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또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도권을 통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건너편에 손 들어주신 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80대 저희 아버지께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좀 희귀 질환이고 난치 질환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 또 분당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추적 검사를 올 때는 그 부산에서 검사하신 영상을 CD로 구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보면서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아버지께서 급성 폐렴에 이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성 폐렴 이완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영상 검사 및 피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런 검사들 영상 검사와 일단 그런 피 검사들을 다 가지고 분당으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80세 노인께서 혼자 그걸 하시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드는 데다가 또 비용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정보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다면 이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자신의 결과를 또 영상을 전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아버지께서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약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자녀로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도 제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만성질환 관련 여러 앱들이 많이 있는데 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그런 적합한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업무 소관 부처인 복지부의 말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줄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조아진 사무관입니다. 저는 비대면 진료 담당자이자 5세, 3세 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 앞서 참석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이도 또 일요일에 또 열이 나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하면서 또 주말을 보냈는데요. 지난주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시는 어머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워킹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엄마나 아빠가 이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아이가 엄마가 퇴근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고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워킹맘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됐고 또 담당자로서 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 같은 아이 부모를 포함해서 또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사회적으로도 고령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또 만성 질환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와 또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비대면 진료가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간에 제기된 여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함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참석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은 비대면 진료 실시 기관이 많지 않아서 거주지 주변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의학계가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말씀 주시고 요청하신 대로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환자의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진료로 제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이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시대적 흐름이자 또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 진료정보 교류라든지 데이터 표준화,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기존에 개발된 어떤 표준을 적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의료 데이터가 민감 정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비용 투자 부분이라든지 또 타 의료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담감이 상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 분야의 표준화와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 건강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혁신 정책들이 앞으로 잘 정착되어서 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편리함으로 다가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과 또 전문가 또 우리 공직자들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 주제 중에 그 뒤에 거부터 먼저 좀 제 의견을 또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의료계와 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내지는 소비자와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고,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의료계와 이런 환자,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이 행정 역시도 어떤 행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규제라든지 또는 이쪽에 권익 보장을 해서 이쪽을 규제한다든지 또 반대의 어떤 이런 규제보다는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어떤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크게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좀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또 국가 전체의 이런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어떤 제도를 뛰어넘는 이런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정부는 어쨌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취미 여가 활동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이런 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집단적, 분산적 어떤 피해의 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여기서 어떤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법 제도가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서 입증을 쉽게 하고, 또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그냥 피해 규모를 좀 간주하고, 그리고
이 소송하는 절차를 아주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처벌하거나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정부는 이런 게임 산업 증진과 이런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이제 디지털화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하나의 화두라고 하면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아까는 이제 서류를 디지털화한다는 측면만 얘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기관과의 우리 국민들이 어떤 특정 기관으로부터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자신의 어떤 경제적 어떤 사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상대해야 될 때 기관마다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한 기관을 상대할 때도 구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지 않게 그래서 이거를 원스톱이라고 보고 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부처들이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정부 기관의 데이터와 이 정보가 원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AI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께 공약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고진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업무입니다만은 저희 정부 임기 내에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단순히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들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건축자재 사업을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울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제주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각 지방 정부마다 또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목에 알아서 또 구비 서류 발로 떼지 않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내서 한 번에 가장 좋은 어떤 입지를 제가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라고 이렇게 뭐 디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후보 시절부터 하여튼 정부의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 이런 모든 산업과 행정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구비 서류 디지털화는 이러한 디플정 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